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법정 대리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민법 총칙에 가면 대리의 종류가 나오거든요. 가장 대리의 종류가 의무대리인, 법정대리인, 유권대리, 무권대리 그런데 그 중에 법정 대리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하나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물건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 제 내용을 보시면 법정대리 이렇게 나와요. 법정대리 나오는데, 자, 법정대리가 뭐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을이라는 사람에게 자,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줘요. 매매해 주세요라고 대리권을 주거든요. 그럼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요 을 대리인은요, 상대방을 당연히 물색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우리가 보통 대리 그럽니다. 대리제도 대신한다. 나 대신에 등기해 주세요. 나 대신에 소송을 해 주세요. 나 대신에 뭐 이 물건을 팔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뭔가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을이란 사람 있잖아요. 을이란 사람, 요 대리인은 종류가 좀 몇 개 있어요. 다 알 건 아닌데요. 그냥 베이스를 깔 때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대리인은 의무대리인, 법정대리인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유권대리인, 무권대리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의무대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무대리인은 요 본인 갑이, 요거 본인입니다. 예, 수권을 줘요. 수권, 줄수자, 권세권자, 권한을 준다. 집을 팔 수 있는 권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수권행위 그럽니다. 자, 수권행위를 해서 이 수권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한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의무대리인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법정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법정 대리인은 수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걸 일종의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요 친권자가 있어요. 친권자 그럽니다. 그럼 친권자가 누구냐? 보통 우리 애들은 미성년자거든요. 그러면 미성년자일 때 저는 부모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친권자로서의 지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성년자가 돼버릴 수 있죠. 만 19세가 넘어가 버리면 성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나는 부모로서의 지위만 있는 것이지 친권자로서의 지위는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약간 뭡니까? 행위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뭔가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 법이 인정하는 제도, 그 사람의 능력이 약간 보충을 해주겠다. 그것 때문에 인정하는 게 바로 이 법정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친권자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후견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후견인, 이 사람들이 법정 대리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의무대리권은 수권에 의해서 나오고 법정은 수권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나온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나온 김에 우리가 대리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권 대리라고 하는 게 있죠. 유권 대리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권 대리인 이렇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권 대리는 말 그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권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졌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진 거 있죠. 전부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한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권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예, 권한이 없다. 그럼 이건 당연히 뭐예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의무대리, 법정대리, 그다음에 유권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설명은 자 누구를 말하냐? 본인의 신임에 의하지 않고 즉 요걸 바꿔 말하면 수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수권에 의하지 않고 생기는 대리를 말하고 의무 대리의 상대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뭐 때문에 발생하냐 그랬더니 요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법정 대리는요, 본인에 대해서 일정한 지위가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친권자, 미성년자만 쓸 수 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 그럼 뭐예요? 나는 이미 성년자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만 살아 계신다 그러지 친권자가 계세요 이런 말을 못 쓴다고요. 친권이라는 의미는 미성년자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피성년 후견 계시자에 대한 배우자인데요. 이 배우자가 누구라고 하냐면 후견인이라고 그래요. 후견인.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아무래도 노인성 질환이 올 수 있죠. 치매 같은 게. 그러면 치매가 왔을 때 능력이 떨어질 거고 그 사람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후견인이에요. 그래서 가정법원에 피한정, 피성년을 선고받게 되면 보통 후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후견인은 보통 배우자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아요. 결혼했다면 배우자, 결혼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후견인도 될 수 있겠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배우자도 안 계신다면 당연히 가정법원에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 이외의 사인이 지정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인데 이건 지정이고요. 법원의 선임에 의해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애왔는데요. 지금은 굳이 애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정 대리가 뭐다 이 정도 개념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법정 대리를 우리가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법정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법정 조건인데 자, 이 법정 조건 그러는데 요걸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원래 민법 총칙에 가면 요런 게 있어요. 부관이라고 해서 조건하고 그 다음에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기한인데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아마 50번 문제로 기출이 돼요.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10년 동안 50번으로 조건 기한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41번이 민법 총칙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민법 총칙 끝허리에 50번 마지막 문제가 민법 총칙 마지막 문제가 50번인데 그게 바로 조건과 기한 문제예요. 30회 때, 31회 때, 29회 계속 문제가 배정이 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조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요건 효력이에요. 효력이 장래 확실한 게 아니라 불확실하는 거, 요 불확실해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 거, 요걸 우리가 조건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한이라는 것은 효력인데 요것은 장래 확실한 거,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한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지금 요거죠. 효력이 불확실하냐, 효력이 확실하냐 요 부분이에요. 요것과 요것이 연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해 보냐면 이런 거 해볼게요. 조건은 내일 비가 오면 이렇게 내일 비가 오면은 커피 한 잔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커피라는 게 효력이거든요. 효력인데 커피 한 잔 얻어먹으려면 내일은 비가 와야 돼요. 근데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조건부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오면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요 커피는 12월 25일이 오면 당연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월 25일은 반드시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온단 말이죠. 반드시 오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이건 기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내가 언젠가 결혼한다면 이건 조건부겠죠. 대학에 들어간다면 조건이겠죠. 불확실하니까.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을 들어갔다고 다 졸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 있죠. 생일이 돌아오면, 생일날 아니면 병이 사망하면, 크리스마스가 오면, 1월 5일이 오면
이렇게 확실한 것들을 우리가 기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건, 기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조건과 기한은 모두 당사자의 약정이라 그래요. 약정. 그래서 약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원칙이거든요. 약정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원칙인데 지금 여기는 법정이잖아요. 그럼 법정은 뭐겠어요? 법의 규정이에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조건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약정에 의해서 붙여지는 조건과 기한, 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붙여지는 법정 조건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부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위해 법률이 요구한다.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과 사실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외관상 겉으로 봤을 때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짜 조건,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조건이 아니다. 이유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붙여진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조건 기한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붙여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 우리가 말한 조건 기한이죠. 이것은 이 뜻을 꼭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고 기한은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걸 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 기한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법정 조건. 자, 다음에 보면 이게 법정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법정 지상권은 자, 요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게 아주 큰 단어가 되거든요. 큰 단어인데 자, 어떤 거냐면 법정 조건이라고 해요. 법정 조건 그러면 자, 원래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상권은 보통 우리가 약정이라 그래요. 약정, 지상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의미가 뭐냐? 요 지상권은 땅지자, 윗상자, 권세권자. 자, 예를 들면 자, 요렇게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 되고요. 갑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위를 좀 사용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요 누가 누구예요? 요 을하고 요 갑이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해요. 합의하고 플러스 등기를 해서 이 토지 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약정지상권, 그냥 지상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상권 하는 것은 전부 다 약정지상권을 의미합니다. 합의지상권.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 다음에 공작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작물, 전봇대, 아니면 철탑, 광고탑, 동상, 터널 이런 것들 또는 수목이라고 하는 거 있죠. 나무,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은 아예 법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하는 목적을 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고 요 등기를 해야 성립되는 게 약정지상권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뭐가 있냐면 법정지상권이에요. 자, 법정지상권 그러거든요. 그럼 법정지상권은 어떤 거냐? 법정지상권은 어떤 거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요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고요. 요 위에 누가 있냐면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누구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갑 거예요. 갑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갑 거고 요것도 갑 거예요. 둘 다 갑 건데 나중에 여기에다가 저당을 잡아요.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자, 저당권을 하나 설정을 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당을 잡았는데 나중에 경매가 됐어요. 실행이 돼가지고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을이 되고 건물은 나중에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 누구예요? 당사자라고 한다면
여기 을하고 요 병이란 사람은 여기 토지 위를 사용해라고 지상권을 약속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을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병, 건물, 철거에 왜 내 토지 위에 합의도 없이 건물을 갖는 거야? 그러면 이 건물을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이 토지 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게 우리 민법상에서는 366조에다가 규정을 둬가지고 이렇게 법정, 저당권에 의한 법으로 정한 거예요. 법정, 그 다음에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이 법정 지상권은 요 병이겠죠. 요 병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기 안 해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들이 보통 우리가 지상권이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갑이란 사람이 토지 소유자, 건물이 갑의 소유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저당을 잡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저당권을 잡아놨어요. 근데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을로 바뀌고 여기 건물은 그대로 갑이 왔다. 그러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과 을 간에 여기 토지 위를 사용하자는 합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 갑은요, 당연히 요 토지 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일정한 조건이 저당을 설정할 때 반드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거여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 저당을 잡을 때 이 건물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이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또는 건축 중이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반드시 건물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때 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법정 지상권의 취지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한번 봐볼까요? 여기를.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요거예요. 법정 지상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자,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상권으로서 당사자의 설정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에요. 그 토지 위의 건물을 위한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용익관계를 현실적인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과의 결합관계를 유지하여 사회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겠다. 왜?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건물이 철거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둘 간에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그 일정한 조건이 일단 366조는 저당권 실행은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어야 된다. 저당을 잡을 때 토지와 건물이 같다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당연히 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인정해 주겠다. 당연히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규정에 의해서 요걸 우리가 법정 지상권 그래요. 다만 토지 소유자는 엄청나게 불리하잖아요. 내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치료를 당연히 내줘야 됩니다. 원래 약정 지상권은 치료가 요소가 아니거든요.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지만 법정 지상권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를 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나중에 가면 상당히 단위가 커요. 그래서 꼭 기억할 건 이것만요. 법정 지상권이 나오는 케이스가 4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험엔 2가지만 시험에 나와요.
하나가 305조 전세권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있고 366조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축 중 상관없어요. 두 번째, 저당을 잡을 때 토지와 건물은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때 나오는 게 이 법정지상권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앞에 봤던 내용들 법정대리, 그 다음에 법정조건까지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나온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거든요.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읽어두시면 또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